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파일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이수근 탈출 사건. (1967년 3월 2일) 오후 4시 하인리히 리브케 독일 연방공화국 대통령과 영부인이 한스 비시네브스키 경제협력상 등 15명의 공식 수행원과 20명의 비공식 수행원을 대동하고 특별 전용기 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3월 6일까지 5일간 체류할 리브케 대통령 부부의 방한은 1964년 박 대통령 부부의 방독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박 대통령 부부의 초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리브케 서독 대통령 부부는 장기영 영접위원장, 이범섭 의전실장, 페링 주한 서독 대사의 환영을 받으며 트랩에서 내려 박 대통령 부부와 인사를 나눴다. 박 대통령은 3년 전 방독 당시를 회상하듯 리브케 대통령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사열대로 안내했다. 리브케 대통령은 꽃다발을 전하는 4명의 어린이들에게 즉석에서 호주머니에서 5마르크 은화 한 입씩을 꺼내주어 주었다. 유교사는 이 모습을 훗날까지 기억하며 자신이 붙인 신사 할아버지라는 별칭을 리브케 대통령에게 사용하곤 했다. 리브케 대통령은 서독을 떠나기 전 조선일보 이기양 특파원과 만난 자리에서 원조 자금을 기한 내에 이자와 함께 척척 돌려주는 한국이야말로 외국 원조의 필요성을 증명해 주었다며 기뻐했었다. 박 대통령의 처조카이자 부속실 직원이던 홍정자 씨는 존슨 미국 대통령의 방안과 리브케 서독 대통령의 방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심정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서독을 다녀오셨을 때 아저씨는 결코 기뻐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침통했다고 할까요? 우리의 광부와 간호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기억하며 일에 박차를 가하고 연일 기공식이다 뭐다 해서 건설 현장에 나가는 횟수가 잦았습니다. 이모님도 할 것이 많아 이제부터야 라며 일을 많이 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힘들어 죽을 맛이었지만 말이죠. 월남 파병이 있고 난 후 최명신 주월 한국군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을 때는 의욕을 찾곤 했어요. 그래서 1966년 10월 존슨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는 기가 펴졌었는데 불과 몇 달 사이지만 리브케 대통령의 방한 때는 비장한 결심이 대통령의 얼굴엔 비치곤 했습니다. 리브케 대통령 부부는 오후 4시 30분 박 대통령의 전용차에 나눠 타고 김포가도와 제2한강교를 지났다. 연도에는 약 60만 명의 서울 시민과 학생들 및 1000명의 사관생도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리브케 대통령 일행이 도착하기 직전에 환영 행사에 동원돼 대기 중이던 공군 사관생도 중 한 명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달려드는 차량과 충돌,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리브케 대통령에게도 보고됐고 서독 대통령은 이안할 때 특별한 조의를 표하기도 했다. 오후 5시 20분 장충동 연빈관에 도착하는 리브케 대통령 부부는 약 1시간 반 동안 조용한 시간을 가졌다. 리브케 대통령이 거실에 놓인 한국 소개 팸플릿을 펼쳐보는 동안 영부인은 목욕을 마친 뒤 홍차에 한국산 꿀을 타줄 것을 청했다. 리브케 대통령이 본 팸플릿들은 판문점, 한국사 등 17가지 종류를 공보처에서 독일어판으로 제작한 것들이었다. 청와대를 예방하러 떠나기 10분 전에 리브케 대통령은 영빈관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겠다며 정문을 나서 안내원들이 당황하기도 했다. 그는 동쪽의 높이 솟은 팔각정을 쳐다보더니 내일은 저곳에 올라가 서울 경치를 보겠다고 말했다. 리브케 대통령 부부 일행은 이날 오후 7시 30분 박정희 대통령 부부가 초청하는 비공식 만찬에 참석했다. 이날 양국 원수는 선물을 교환했는데 의미 있는 선물들이 많았다. 리브케 대통령은 먼저 박 대통령에게 서독 정부가 한국 정부에 주는 선물이라면서 X선 촬영기 한 대를 전달했다. 독일의 물리학자 렌트겐이 발명한 이 기계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증됐다. 리브케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독일제 전축과 녹음기 한 대씩을 선사했고 장녀 근혜 양에게는 소형 전축 한 대, 차녀 근영 양에게는 타자기 한 대, 지만 군에게는 장난감을 선물했다. 박 대통령은 리브케 대통령에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가 간출인 구한말에 있어서의 한독 관계 외교 문서를 전달한 뒤 자계 문갑, 가야금, 검은고와 전국 사찰의 범종 소리를 녹음한 레코드 한 장을 전달했다. 박 대통령 측 통역은 김태경 씨가 맡았고 리브케 대통령 측 통역은 당시 서강대학교 동문과 곽복록 교수가 담당했다. 곽복록 교수는 당시 서독의 정치체제가 내각제였고 리브케 대통령의 권한이 박 대통령과 같지 않았던 만큼
큰 정치적 의제는 없었다고 기억했다. 1967년 3월 3일 오후 한독 두 정상이 양국 간 통상조약과 문화교류에 합의하는 등 약 1시간가량 단독 회담을 진행하는 동안 경제기획원 회의실에서는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과 한스 비시네브스키 독일 경제협력상의 회담이 진행됐다. 영어로 이중 통역을 거쳐 진행하면서 불과 40분 만에 끝난 이 회담에서 한국 측은 1억 달러의 장기 저리 차관을 요청했고 서독 측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울산에서 3월 4일 기공될 영남 화력발전소의 차관 조건을 7년 거치 후 13년 상환, 연리 3%로 결정하고 부산 화력발전소의 차관은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하도록 양해를 얻어냈다. 영남 화력발전소의 경우 서독 차관에 의해 건설되는 첫 번째 기간 산업시설물로서 서독 차관 2,200만 달러와 내자 18억 7,900만 원으로 1969년에 완공될 국내 최대의 발전소였다. 리브케 대통령을 수행하며 통역을 담당했던 곽봉록 당시 서강대 교수는 당시 한국 지식인 사회에서는 서독의 경제 지원은 미국과 비교되곤 했습니다. 미국은 밀가루와 설탕 등 소비재 중심의 원조만 해준 데 비해 서독은 기간 산업시설을 건설하도록 지원한다는 시각이 컸습니다. 라고 했다. 박정희 대통령 부부는 3월 5일 오후 8시부터 조선 호텔에서 열린 리브케 대통령 초청 만찬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리브케 대통령의 건강을 염려하며 한국의 날씨가 각하를 힘들게 하지 않았는지를 물었고 리브케 대통령은 날씨가 독일과 비슷해서 지내기 좋았다고 말하면서 영빈관의 아름다움을 격찬했다. 1967년 3월 6일 오전 10시 45분 리브케 서독 대통령 부부 일행은 5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특별기편으로 김포공항을 출발, 다음 방문지인 태국으로 떠났다. 분단의 아픔을 나누며 절친한 관계를 약속했던 한독 양국은 그로부터 13개월 후인 1968년 4월 13일 동백림 사건으로 양국 관계에 깊은 상처를 안게 된다. (1967년 3월 5일) 워싱턴 포스트지는 한국 특집을 마련하고 박정희 대통령, 정일권 국무총리, 김종필 공화당 의장, 장기영 부총리, 이동원 전 외무부 장관, 윤보선 대통령 후보, 유진호 신민당 당수 등 7명을 한국의 지도자로 선정하고 논평을 달았다. 박정희 대통령 불과 49세, 높은 자리에 앉는 데는 역량보다 연령이 중시되는 아시아에서 국가 원수로는 젊은 나이다. 과묵한 사람으로 공사를 막론하고 경솔한 짓은 안 할 사람이다. 그놈이란 말이 그에 대한 평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영도력에 대한 자신이 붙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정일권 총리, 매사가 분명하고 사교적이며 1971년에 박 대통령 후계자로 물망이 높다. 김종필 공화당 의장, 근래 공적인 활동이 눈에 띄고 있지 않으나 박 대통령 다음가는 제2인자다. 허세가 없고 자기의 역량에 자신만만한 듯하다. 정일권 씨와 더불어 박 대통령의 후계자 후보다. 장기영 부총리, 추진력 있고 정력적인 형. 질문을 받으면 잠시 생각하다가 기관총처럼 대답한다. 이동원 전 외무부 장관, 창의적이지만 판단과 말이 빨라 말썽. 윤보선 씨, 명문에서 태어난 점잖은 신사이며 박 대통령의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유진호 씨, 세련된 지식인인데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기는 하나 옹졸 한편으로 정부가 잘한 점은 이를 인정하는 태도다.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와 제7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3월 12일 박 대통령은 전국 131개 지역구에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마쳤다. 지난해 말부터 김종필 공화당 의장에 의해 시작된 공천 작업은 수시로 박 대통령의 의향을 타진하며 진행해오다 12일 밤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김종필 공화당 의장 및 길재호 사무총장과 함께 최종 결정됐다. 공화당 총재를 지낸 정구영의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김종필의 공천권은 제한돼 있었다는 것이다. 당에서는 길재호 사무총장, 김성곤 재정위원장, 청와대의 이유락 비서실장, 김영욱 정보부장 이 4사람이 협의해서 청와대로 자료를 올렸고 대통령은 이것을 토대로 공천을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 다음날 오후 2시 30분 공화당은 대통령 선거지역당 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형식으로 공천자 명단을 발표했다. 한편 그해 2월 7일 민중당과 신앙당이 합당하여 출범한 신민당은 3월 18일 민중계 55명, 신한계 56명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 발표했다.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이던 3월 22일 오후 5시 23분 판문점에서 북한의 중앙통신사 부사장 이수군이 유엔군 군사정전위원 벤코프트 준장의 차에 올라타고 남행을 결행, 북괴군의 권총 사격을 피해 무사히 귀순하는 데 성공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날 저녁부터 국내외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같은 날 박 대통령은 금강대교와 전주공업단지 기공식에 참석했다가 전주에서 묵은 뒤 23일 오전 특별 기동차 편으로 상경했다. 상경 도중 이우락 비서실장은 옆칸에 동승한 기자들을 불러 박 대통령과의 회견을 주선했다. 박 대통령은 기자들이 이수근의 귀순 사실에 대해 묻자 신문에 난 걸 보니 이 씨가 부상당한 것 같지는 않더라면서 지금껏 귀순한 북계 언론인 중에서 최고 거물이니 광범위한 정보를 얻게 됐어 라며 흐뭇해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가 북계보다 잘 살고 있다는 실정을 이 씨가 보여줬다면서 우리의 저력이 경제건설에 있는데 동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밖을 내다보면 100가지 할 일이 생각나지만 재력이 모자라 다 하지 못한다고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1965년 당시만 해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5달러로 북한에 뒤지고 있었지만 1966년에 들어서면서 격차를 좁히기 시작해 1970년에는 남한이 북한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이후 1990년과 1991년 단 두 차례만 국민소득이 1000달러대를 넘었을 뿐 현재까지 100단위의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1인당 GNP가 1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수근 귀순 당시 박 대통령은 경제건설만이 공산주의를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을 재삼 확인했을 것이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북한 고위층 언론인 귀순 사건은 약 2년 뒤인 1969년 1월 30일 위조 여권으로 몰래 출국한 이수근을 중앙정보부가 월남의 사이공에서 체포함으로써 이수근 위장 귀순 간첩 사건으로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다. 필자는 이 사건을 추적하다가 20년이 지난 1989년에 월간조선 3월호를 통해 이수근은 간첩이 아니었다는 기사를 쓰게 됐다. 귀순한 북한 노동당 간부를 통해 이수근은 간첩이 아니었다는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다. (1967년 4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은 제6대 대통령 선거 2후보자로 등록했다. 후보 등록 마감일 오후 최종 등록된 후보는 모두 7명으로 1번 정의당 이세진, 2번 한독당 전진한, 3번 신민당 윤보선, 4번 대중당 서민호, 5번 민중당 김준현, 6번 공화당 박정희, 7번 통한당 오재영 순이었다. 기호 6번의 박정희 후보와 기호 3번의 신민당 윤보선 후보 간의 격돌이 예상됐다. 선거운동은 4월 1일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공화당에서는 제1유세반과 제2유세반을 편성했다. 제1유세반은 이른바 원로반으로 김종필 공화당 의장을 중심으로 백남억, 정구영, 이호상 등 당내 최고 간부들로 구성돼 전국 중소도시를 돌며 유세연설을 했다. 박정희 후보를 중심으로 이우락 청와대 비서실장, 김성곤 공화당 재정위원장, 박종규 경호실장 등으로 구성된 제2유세반은 4월 중순부터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유세를 시작했다.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는 박정희 후보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던 선거였다. 무엇보다 지난 4년간의 괄목할 만한 업적이 박정희 후보에게 든든한 선거 자산이 되고 있었다. 집권당의 선거 자산이 집권 기간 내의 치적 홍보라면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야당의 선거 자산은 비판과 선전선동이 될 수밖에 없다. 당시 대통령 선거전에서 한 발 물러나 업무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이석재 총무처 장관은 박, 윤의 대결을 이렇게 회고했다. 박 대통령의 선거운동 방식은 요즘처럼 유권자를 의식하고 얼굴 화장까지 한 채 연기하듯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생리적으로 그런데 맞지 않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당시 정부나 박 대통령은 선거에서 당연히 이길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월남 특수와 대미 관계가 좋아지면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에 힘이 실리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박정희 후보가 이기는 선거라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4년 전 윤보선 후보가 박정희 후보에게 15만 표 차이로 졌다는 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죠. 그때는 자신이 군사정권의 행정, 관건 선거로 진 것이므로 정신적 대통령이며 재출마하면 이길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때만 해도 윤보선 씨는 여름에도 장갑 끼고 사람들과 악수하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분의 감각은 자유당과 민주당의 양반 시대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서민적 스타일로 전환된 시대였습니다. 윤보선 후보만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자유당과 민주당 시절의 감각으로 선거에 임했던 겁니다. 당연히 윤 후보 측은 앞뒤 가리지 않고 정부 비판만 해댔죠. 박정희 후보의 선거 전략은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원로 유세반을 제1진으로 전선에 투입시킨 뒤
전력을 탐색한 다음 공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약 보름 동안 윤보선 후보 진영은 박정희와 상대한 것이 아니라 김종필과 상대한 셈이 됐다. 박정희의 공세적 유세는 4월 17일 대전 공설운동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무렵 박정희는 야당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하나하나 따져보는 방식을 취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문은 공식적인 경우 청와대 공보실에 근무하던 심흉택의 초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1967년 4월 15일 토요일, 대전 유세를 이틀 앞둔 박정희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혼자 연설문 초안을 작성한 뒤 여러 참모들의 의견을 들었다. 한 참모가 서해안 개발 등 광범위한 공약을 제시하자 박 후보는 집권자는 막연한 공약을 하면 안 되잖소 라며 일축해버렸다. 4월 17일 월요일 오전, 박정희 대통령 후보는 첫 유세지인 대전을 향해 청와대를 나섰다. 현관까지 나와 배웅하던 유경수 여사는 평소처럼 안녕히 다녀오셔요란 인사가 아닌 잘하고 오셔요 란 인사를 했다. 유경수 여사는 이날 오전 내내 신문을 넘기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곤 하더니 부속실에 근무하던 조카 홍정자와 여비서 나은실 양을 불러 차를 준비하라고 말했다. 부속실 운전기사 구인선은 급히 경호실에서 피아트 승용차를 몰아 현관 앞에 대기시켰다. 유 여사는 경호관도 대동하지 않은 채 서울역으로 향했다. 평소 승용차를 오래 타며 멀미를 잘하던 유 여사는 승용차로 장거리를 갈 엄두가 나지 않자 서울역에서 기차로 갈아탄 뒤 대전 공설운동장의 유세장으로 간 것이다. 홍정자, 나은실 두 비서가 한복 차림의 유경수 여사와 함께 도착한 대전 공설운동장은 인파로 가득했다. 홍정자의 회고. 이모님은 어디로 갈 것인지도 말씀하지 않으신 채 우리를 끌다시피 하며 가셨어요. 대전역에 내려서야 아저씨 유세장에 오셨구나 하고 알았죠. 그런데 연단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관중들이 드나드는 정문 쪽으로 가시더니 관중 속에 살포시 앉았어요. 저희도 앉아야 했죠. 그동안 제 눈엔 유경수 여사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긴가민가 하며 힐끗힐끗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모님은 모른 척 군중 속에 앉아 아저씨가 막 연설을 시작하는 장면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잠시 후 곁에 앉았던 사람들이 조금씩 술렁이기 시작했다. 유경수 여사 아니야? 정말인가? 영부인이 여기 왜 왔지? 그러던 군중들의 음성은 이윽고 와, 영부인 오셨다로 변하면서 연단으로 향해야 할 시선이 유 여사에게 집중하게 됐다. 조금 전 연설을 시작했던 박정희 후보는 군중들이 한 곳으로 시선을 집중시키자 잠시 연설을 중단했다. 경호원들이 연단에서 뛰어내려가 사태를 확인한 뒤 급히 영부인을 피신시키려 했다. 사모님, 저쪽에 VIP 출구가 있으니 그리로 피하십시오. 귀빈용 출입구는 연단 맞은편에 있었다. 경호원들이 유 여사를 둘러싸려 하자 유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걸어나가기 시작했다. 연설은 중단된 상태에서 군중들의 시선은 유 여사에게 집중돼 있었다. 유경수 여사는 곧바로 걸어나가 연단 옆으로 올라가 단상 뒤에 빈자리에 앉았다. 군중들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박정희 후보에게 돌아왔다. 이윽고 박정희 후보는 중단했던 연설을 계속했다. 이날 저녁 청와대로 돌아온 박 대통령 부부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에서 마주 앉게 되자 비로소 박 대통령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이렇게 말했다. 당신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시켜야겠어. 유 여사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도움이 될까 싶어 갔다가 제가 잘못했으면 처분을 받아야죠 뭐.